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 등 뒤에는 배가 살짝 부푼 어린 상간녀가 옅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5년을 같이 산 제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유리 임신했어. 이제 그만하자. 나는 머릿속에 한 가지를 되뇌었어요. 이 건물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그들 중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길거리에 나앉게 될 사람이 정작 누구인지 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올해 36,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사들여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제 밥벌이이자 제 인생 그 자체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 건물 한 채가 제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유일한 뿌리입니다. 저는 차분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마음을 접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정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정에 대인 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살에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큰아버지 집, 외삼촌 집, 먼 친척 집을 떠돌며 자랐죠. 어디에 가든 제 밥그릇은 가장 작았고 제 이부자리는 가장 구석에 깔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 자리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17살부터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고 20살에는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자재를 날랐습니다. 24살에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막내로 들어갔고 31살에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33살에 경매로 낡은 상가 건물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건물 등기부 등본을 처음 받아든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거든요. 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제가 맡은 카페 공사 현장에 자재 영업사원으로 찾아온 사람이었죠.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우산을 안 챙겨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 박민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지원 소장님 맞으시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얼른 이 우산 쓰세요. 제가 차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민우가 우산 손잡이를 제 쪽으로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한정식집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아니, 댁이 고아라면서? 우리 민우가 워낙 착해서 부모 없는 사람 걷어준다고 하길래 내가 참았다만 이왕 며느리 될 거면 주제 파악 잘하고 살아야 해. 알겠어? 시어머니가 수저를 놓으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명치가 콱 막혔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말 한마디에 그날 저는 모든 무례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나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나갔고 정수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최유리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배가 살짝 부풀어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5년 동안 애도 하나 못 낳은 칠푼이 주제에.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썩 안 나가? 내 아들 앞길 그만 막고 빨리 꺼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한 번 더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박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민우는 최유리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 유리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너네도 못 갔잖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네가 조용히 나가줘. 박민우가 최유리의 배 위로 손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5년을 같이 산 남편의 손이 다른 여자의 배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내 귀는 먹었냐? 내 귀한 핏줄, 내 손주가 저 뱃속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안방을 차지해? 당장 내쫓기 전에 내 발로 나가. 시어머니가 제 등을 발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잊으셨어요? 쫓겨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여자예요. 제가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이고, 이 독한 기집애야. 어디서 눈을 부라리며 등기 타령이야? 우리 민우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인데 내 깎게 감히 누굴 쫓아내. 내가 널 먼저 쫓아낼 거다. 시어머니가 손을 다시 들어 올리려다 박민우의 눈치를 보며 내렸습니다. 최유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냥 좋게 좋게 나가세요.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 솔직히 너무 추하잖아요. 뱃속에 우리 아기 놀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가주세요. 최유리가 한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유리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은 달고 달아 있었습니다. 누가 내 언니야? 함부로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 올리지 마.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어. 제가 최유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누구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고 박민우는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최유리는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우,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랑 이대로 끝내겠다는 거 정말 후회 안 해?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안방 문틈으로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지원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유리 임신한 몸이야. 홀몸도 아닌 애를 밖에서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네가 이해하고 그냥 나가라. 박민우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래, 똑똑히 알았어. 제 입에서 짧은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처 모텔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자리가 욱신거렸고 무릎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박민우가 제 카드로 결제하던 골프채, 시어머니가 제 건물 1층 카페에서 자신을 건물주라 소개하던 목소리,
새벽마다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던 박민우의 뒷모습.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슴 안쪽에서 다시 또렷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고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은 길고 제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달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제 건물 1층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는데 임대 계약이 막 끝난 참이었죠. 어머니, 여기에 카페 차려드릴게요. 평생 식당 일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앉아서 일하셔야지. 제가 시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지원아, 정말 그래도 되는 거니?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1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단골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 민우가 효자라서 엄마 노후 챙긴다고 통째로 사줬지 뭐야. 시어머니가 손님의 팔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부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출입구 앞에서 굳어버린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커피 한 잔 줄까? 시어머니가 카운터 뒤로 슬쩍 몸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말씀 손님한테 다시 정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행주를 신경질적으로 짜며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얘 좀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체면 다 깎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시어머니가 행주를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 한번 챙겨드리는 셈 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임대료는 한 번도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까지 제 사무실로 날아왔죠. 저는 매달 묵묵히 그 돈을 처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을 뽑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석을 핑계 삼아 저를 안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지원아, 너 병원은 가봤니? 우리 민우 멀쩡한 거 알지? 문제는 너 쪽이라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한약 봉지를 제 무릎 위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는 2다 이상 없다고 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고요. 제가 한약 봉지를 2손으로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동네 한의원에 가서 다 알아봤어. 너 같은 체질은 아예 글러먹은 거래.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한약 봉지에서 풍기는 쓴 냄새를 들이마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민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할 거니? 제가 박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한약이나 드세요. 박민우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드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겨울이 오자 박민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휴대전화 진동이 베개 옆에서 떨렸죠. 저는 모르는 척 돌아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박민우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금 번호는 결혼기념일 그대로였습니다. 최유리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길게 보자. 하트가 3개 붙은 그 한 줄을 저는 두 눈에 새기듯이 읽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와 제 옆에 누웠을 때 저는 자는 척 숨소리를 골랐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박민우의 카드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강남의 모텔, 신사동의 산부인과, 백화점 여성복 매장. 박민우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명세서를 흘끔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민우가 명세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물었습니다. 네가 더 잘 알 텐데. 제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뻔뻔하게 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네가 너무 기가 세서 숨이 막혔어. 나도 사람이야. 박민우가 의자를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기가 세서. 그래서 다른 여자랑 자고 다닌 거야. 제가 명세서를 한 장씩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유리는 나한테 살갑게 굴거든. 너처럼 따지지 않고. 박민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민우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로 잠깐 내려오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한가운데 자리에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죠. 28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원피스 아래로 배가 살짝 둥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인사해. 우리 민우 회사 후배. 최유리라고.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최유리가 한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자리예요? 제가 의자를 빼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앉아서 들어. 우리 집안에 큰 경사가 났으니까.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배 안에 우리 민우 핏줄이 들어있어. 4개월째라더라. 시어머니가 최유리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고개를 숙인 채 옅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너도 이제 어른답게 처신해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주야.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며느리 앞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끊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외도가 아니라 인연이지. 너는 못 만들어준 핏줄을 유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시어머니가 최유리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눈썹을 살짝 내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최유리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카페 1층, 유리가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 시어머니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애 가진 사람이 무거운 일하면 안 되니까 너는 살림이나 정리하고 빠지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카페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 끝을 따라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 단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다 우리 민우 거지.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잘 알았어요. 오늘 들은 거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할게요. 제가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그제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옅은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와 길에 서 있는데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천천히 사무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 부르며 끌어안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도 제 가족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의 이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텔방 창문 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무릎의 멍은 시퍼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맡 협탁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건물 관리인 강 소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장님 사무실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강 소장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 옷걸이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박서방이 도장하고 서류 뭉치를 들고 우리 관리실에 찾아왔어요. 강 소장이 한 박자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명의를 자기랑 시어머니 공동으로 옮기겠다고. 등기소 가서 도와줄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 소장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카페는 지금 아침부터 인부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옆에서 지시하고 있고요. 강 소장이 마지막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옷걸이 앞에서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그 사람들 절대 안에 들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네. 일단 카페는 제가 잠가놓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강 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죠. 저는 찬물을 양손 가득 받아 얼굴을 세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저를 향해 웃던 박민우의 얼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처음 본 날 최유리의 입꼬리. 그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1층 카페 유리창 너머가 어수선했습니다. 인부 2명이 카운터 옆 진열장을 끌어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최유리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최유리가 휴대전화를 든 채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최유리가 휴대전화 화면을 끄며 웃었습니다. 인테리어 뜯는 거 누구한테 허락받고 시작한 거니? 제가 카페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최유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다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 가게 제가 운영할 거니까요. 최유리가 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인부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 중단하시고 연장 다 챙겨서 나가주세요. 이 건물 주인은 저예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이 든 인부 한 명이 난감한 표정으로 최유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의뢰받은 대로 하는 거라서요. 인부가 모자를 벗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주가 아닌데 인테리어 작업 진행하면 나중에 인건비도 못 받으세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펼치며 물었습니다. 인부들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이름 3글자가 또렷이 박혀있는 등기부등본을 2사람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나이 든 인부가 동료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장 가방을 챙겨 카페 문을 나가는 2사람의 등 뒤로 최유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일 못하게 막고. 최유리가 휴대전화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 어제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가 카페 안의 조명을 차례로 끄며 말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자 카페 안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민우 오빠가 절반은 자기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명의 옮긴다고. 최유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옮긴대. 누가 누구 도장으로 어떻게 옮긴다는 건지 그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봐. 제가 최유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최유리의 입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고. 최유리가 시선을 비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끝을 흘리지 않고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민우가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민우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짐 싸서 나갔잖아. 박민우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의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봉투 안에 든 게 뭐야? 제가 봉투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봉투를 낚아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네가 알 거 없어. 어머니랑 의논해서 정리할 일이야. 박민우가 시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어제 안방 서랍에서 내 인감도장 꺼내갔지. 제가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박민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박민우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비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박민우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이럴 거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둑년 누명을 씌워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제 새벽에 안방 옷장 서랍 열어보신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거울 위에 작은 카메라 하나 달려 있는 거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메모리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우가 서류 봉투를 든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 한 행동 다 기억해 두세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제가 짧게 말한 뒤 카페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단단히 여미고 사거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의 이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이지원입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김 변호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쪽 사무실로 바로 갈게요. 제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바닥 안에 쥔 메모리 카드를 한번 꽉 쥐었다 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에 어젯밤 안방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옷장 서랍을 여는 소리, 시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는 목소리, 두 사람이 나누던 속닥거림까지. 저는 카메라를 단 이유를 그동안 스스로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이 언젠가 저를 등 뒤에서 찌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택시가 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짙은 원두향이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짧게 깎은 머리,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빛. 3년 전 제가 그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죠. 이지원 사장님, 일단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안에 막아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부터 들어봐야 막을지 칠지 결정할 수 있죠. 김 변호사가 메모지와 펜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와 등기부등본, 카드 명세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새벽에 제 인감도장을 훔쳐갔어요. 시어머니랑 둘이서 건물 명의를 옮기려고요. 제가 메모리 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안방 화장대에 달아둔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음성까지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김 변호사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사장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겁니까? 김 변호사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으며 물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한 번도 마음 놓고 산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제 새벽에 안방 풍경이 흑백으로 흘러갔습니다. 박민우가 옷장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내는 모습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봉투 하나를 박민우 손에 쥐어주었죠. 이거 사채업자 김 사장한테 받아온 거야. 내일 등기소 가기 전에 일단 이 돈으로 막아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진짜 모를까? 의심 많은 애잖아. 박민우가 봉투를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물었습니다. 걔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유리가 애 낳으면 그걸로 정리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박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우스를 멈추고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이거 한 편이면 끝납니다. 아니, 시작이라고 해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오늘 안에 막아야 할 게 두 가지예요. 제가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못 옮기게 막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못 받게 막는 거. 제가 검지부터 차례로 접으며 말했습니다. 등기는 인감증명서랑 도장만으로는 못 옮깁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일단 사장님 신분증을 분실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빠르게 적으며 말했습니다. 대출 쪽은요. 은행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사장님 명의 도용 의심된다고요. 시중은행 다 돌리면 오늘 안에 다 막힙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쪽은 어떻게 해요? 영상에서 김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쪽은 더 쉬워요. 명의 도용은 사기 미수에 해당하니까 사채업자도 돈 떼이기 싫으면 알아서 발을 빼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김 변호사의 비서가 은행 본점마다 팩스를 보냈고 김 변호사는 직접 등기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사무소에 들러 신분증 분실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오늘 하루 만에 막을 건 다 막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건물명도 소송.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쳐야 저쪽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제가 등을 고추 세우며 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랑 녹음, 이거 언제 어떻게 쓸지요? 지금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소부터 할지 아니면 좀 더 묵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지.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서 손깍지를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민우와 시어머니, 최유리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카페 안에서 박수를 치고 풍선을 달며 웃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묵혀둘게요.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신나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사장님 같은 의뢰인은 처음 봅니다. 좋아요. 그렇게 갑시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를 한 장 새로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이 아닌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보안이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닫고 불을 켰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가족이라는 흔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어 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표지에 검은 펜으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정산.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 첫 장에 박민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 그동안 박민우가 제 카드로 결제한 골프채, 시계, 가방의 항목을 일일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카페 임대료, 관리비, 한약가, 명절마다 받아간 용돈 봉투의 금액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최유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민우가 최유리에게 사준 백화점 의류와 가방, 산부인과, 진료비 내역까지 빠짐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 아래로 숫자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합계를 마지막 줄에 적어 넣자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밤 11시쯤 박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 호흡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어디야? 너 어디 있어? 박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노트 위에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너 너무 흥분했잖아. 우리 차분하게 다시 얘기해보자. 응. 박민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너무 칼같이 굴지 말자고. 박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휴대전화 화면 옆 녹음 표시가 빨갛게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야, 한 가지만 물을게. 어제 내 인감도장 왜 가져갔어? 제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서 너한테 말하면 또 따질까봐 그냥. 박민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 잘 알았어. 도장은 내일 아침에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돌려받을게.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너 지금 변호사 얘기한 거야. 지원아. 박민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전화 끊을게.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제가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 표지의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산. 저는 그 글자 위에 손바닥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안았던 모든 것이 이제 한 권의 장부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준비 기간은 정확히 7주가 걸렸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2~3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이혼 소송장, 위자료 청구장, 건물 명도 소송장,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서류 한 장 한 장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박민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는 사흘에 한 번꼴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원아 어디야? 밥은 먹고 다녀.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저는 그 모든 문자를 캡처해 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박민우가 보낸 문자, 위자료 증액에 다 들어가는 자료예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답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7주가 흐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강 소장이 매일 저에게 카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사장님, 1층 카페는 일단 멈춰 있어요. 박서방이 인부 새로 부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꾸 미뤄지나 봐요. 강 소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신호 보낼 때까지요. 제가 노트 위에 새 일정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요즘 매일 카페에 나와서 손님 받으세요. 자기가 다 정리됐다고 떠벌리고 다니시고요. 강 소장이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네, 떠벌리시라고 하세요. 그게 다 증인이에요.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최유리의 베이비 샤워를 연다는 소식이 강 소장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손님 명단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들, 박민우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몇몇 친척이 올라 있었죠.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토요일 오후 2시, 집행관, 경찰관, 그리고 저까지 카페 앞에서 합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날 저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제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김 변호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잔치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가장 큰 소리로 풍선이 터져야 하니까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 건물 1층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풍선이 카페 천장 가득 매달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유리는 카페 중앙의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사진을 찍히고 있었죠. 박민우가 그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묘한 차분함이 가슴 안쪽에 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채워넣은 그 공간에서 저 사람들은 저 없이도 너무 잘 웃고 있었습니다. 2시 정각, 김 변호사가 카페 맞은편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집행관 2명, 경찰관 2명, 그리고 김 변호사가 함께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건넜습니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1층 카페 출입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한 번 더 눈에 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었고 박민우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제가 김 변호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출입문을 잡아 열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든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민우가 휴대전화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최유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원, 너 여기 왜 왔어? 시어머니가 라이터를 발로 차내듯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제 건물에 제가 들어오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집행관이 카페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명도 집행 나왔습니다. 이 자리 계신 분들은 한 발자국씩 물러나 주세요. 집행관이 종이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명도가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은 우리 민우 거야. 시어머니가 박민우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박민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집행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거 무슨 착오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잘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박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박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야, 한번 읽어봐. 이름 석자만 확인하면 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우의 시선이 등기부등본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 단독 명의, 변경사항 없음. 박민우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종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명의가 안 바뀌었어. 박민우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도장이랑 서류 다 가져갔잖아. 시어머니가 종이를 빼앗아 두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 한 명이 시어머니의 팔을 받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케이크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건물 절반 이미 오빠 거라고 했잖아. 최유리가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박민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유리야, 잠깐만 있어봐. 박민우가 최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이 뭐야? 나 이 가게 운영하려고 회사도 그만뒀잖아. 최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최유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제가 봉투를 최유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최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맨 윗줄에 적힌 글자가 최유리의 얼굴에서 핏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위자료 청구, 상간 위자료 청구. 최유리가 같은 단어를 두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집행관이 카페 앉습기마다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진열장, 의자, 테이블에 차례로 딱지가 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슬금슬금 출입구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왜들 가요? 같이 케이크 먹기로 했잖아.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로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은 그 외침을 못 들은 척 카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카페 안에는 시어머니, 박민우, 최유리, 그리고 저와 김 변호사, 집행관과 경찰관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응, 어머니가 잘못했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혀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머니, 2달 전에 제 머리채 잡으셨을 때
그때 며느리 소리 안 나오던데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응?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카페 운영하지 마세요. 짐도 손대지 마시고요. 다 압류 들어갈 거니까. 제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박민우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박민우가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박민우의 팔을 차단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나와 있습니다. 이지원 씨에게 10m 이내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종이를 박민우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카페 한가운데 서서 천장에 매달린 분홍 풍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풍선 한 개가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와 바닥을 굴렀습니다. 저는 그 풍선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카페 문 닫겠습니다. 1시간 안에 다 비우세요. 못 비우면 집행관이 다 드러내고 보관소로 보냅니다. 김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카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유리는 위자료 청구서를 든 채로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죠. 박민우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같은 자리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제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고 살았던 세 사람이 제 건물 안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직접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정수리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동안 머릿속에 울리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인도를 걸어 사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박또박 도로를 두드렸습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가방을 두 손으로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등기부등본 한 부와 이제 막 비어버린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명도 집행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강 소장의 이름이 떴습니다. 사장님, 카페 앞에 시어머님이랑 박서방이 자리 깔고 앉아 계세요. 새벽부터 안 가시고 계세요. 강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를 깔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돗자리 하나 펴놓고 그 위에 시어머님이 누워 계세요. 박서방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요. 강 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일단 사진만 찍어두세요. 시간대별로 1시간에 한 번씩이요. 영상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강 소장이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아침 일찍 어떤 젊은 여자분이 카페 앞에 와서 사진을 잔뜩 찍고 갔어요. 임산부였고요.
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율이네요. 알겠어요. 일단 지켜보세요. 제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점심 무렵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셨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짧고 빠르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남 임산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몇 개를 쳐넣자 글 하나가 바로 화면에 떴습니다. 악독한 본처가 임신 7개월 임산부 폭행의 하열. 글의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 본문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최유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은 링거줄이 꽂힌 채 카메라를 향해 힘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의 마지막 줄에는 제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제 인테리어 회사 이름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댓글이 이미 10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회사 불매하자. 신상 다 까자. 댓글 속에서 제 이름이 수십 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진 진짜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는 아닐 거예요. 사장님 어제 카페에 가신 적도 없잖아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명도 집행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손도 안 댔어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쪽이 한 수 빠르게 움직였네요. 일단 대응 카드 뽑기 전에 사장님 회사 쪽 분위기부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사무실 직원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강남 신축 빌라 인테리어 의뢰하신 윤 사장님이 계약 파기하시겠대요.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보셨는지 임산부 폭행한 사람한테 일 못 맡긴다고 하시네요. 실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윤 사장님 번호 저한테 보내주세요. 직접 전화드릴게요. 제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무실 간판을 찍는 사람, 출입문 유리에 대고 욕설을 외치는 사람, 카메라를 든 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오피스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실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오픈 예정이던 카페 매장도 계약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직원 2명이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고 했어요. 실장의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실장님, 직원들 일주일 휴가 보내세요. 월급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진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주일만 견디면 돼요. 제가 그 한마디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밤 10시쯤 박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 차례 호흡을 가다듬은 뒤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지원아, 글 봤어. 회사 앞에 사람들 몰린 것도 봤고. 박민우가 짐짓 걱정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그 글 내릴 수 있어. 유리도 설득할 수 있고. 대신 조건이 있어. 박민우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조건.
제가 단어 하나만 받아 넘겼습니다. 건물명의 절반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위자료 소송도 다 취하해 줄게. 글도 1시간 안에 내려가. 박민우가 거래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민우의 목소리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장기침이 작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우야, 한 가지만 묻자. 최유리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 왜? 박민우가 잠시 망설인 뒤 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그래. 그럼 병원 침대 사진은 뭐야? 제가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한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유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깐 입원했다가 나온 거고. 박민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깐 입원했다가 1시간 만에 나와서 친구 집으로 갔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제가 또박또박 되받았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나 떠보는 거야. 응? 박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떠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야. 답은 이미 들었으니까 됐어. 끊을게. 제가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눌렀습니다. 녹음이 깔끔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2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명예훼손건이랑 묶어서 한 번에 갑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휴대전화 화면 위에 떴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밤 풍경 속에서 멀리 사무실 간판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5년 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걸었던 그 간판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시어머니가 사무실 건물 1층 로비에 나타났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님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임산부 죽였다고요. 경비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일단 자제 요청만 부탁드릴게요. 손은 절대 대지 마세요. 영상은 꼭 찍어두시고요. 제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네. 사장님, 그건 걱정 마세요. 경비원이 답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끝낸 뒤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사무실 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도로 위에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호등의 붉은빛과 푸른빛이 차창에 번갈아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도로 끝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고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5년 동안 쌓아온 제 회사도, 제 이름도, 제 자존심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미 패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숨겨둔 카드 한 장이 더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휴대전화를 들고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소장님, 카페 주방 천장 위에 둔 그것 내일 아침 일찍 챙겨서 가져다 주세요. 저는 짧은 문장 한 줄을 보낸 뒤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경비원의 멱살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 위로 차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 소장이 오피스텔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장님, 말씀하신 거 다 챙겨왔습니다. 강 소장이 가방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 5개와 녹음기 2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주방 천장 환풍구 위에 달아두신 거 다 떼어왔어요. 출입구 쪽 화분 안에 묻어둔 녹음기도요. 강 소장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소장님, 제가 가방을 양손으로 끌어안듯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달아두신 거예요? 강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자기가 건물주라고 떠벌리던 그날부터요. 제가 메모리 카드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잖아요. 강 소장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4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백업해두고 카드 갈아 끼웠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요. 제가 옅게 웃었습니다. 강 소장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그냥 차가운 분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준비된 분인 줄은 몰랐어요. 강 소장이 모자를 벗어 가슴 앞에 가지런히 들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한 번도 마음 놓고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강 소장이 돌아간 뒤 저는 노트북을 펴고 메모리 카드를 하나씩 꽂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어제 새벽의 카페 안영상이었습니다. 최유리가 카운터 옆에서 키리를 신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가볍게 두드리며 박민우와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빠, 사진은 잘 나왔지. 병원 침대 진짜 그럴듯하더라. 최유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댓글 진짜 무섭게 달리더라. 이참에 저 여자 완전 매장시키자. 박민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저 여자 회사 망하면 건물도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치. 최유리가 박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다 정리해 주실 거야. 박민우가 최유리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영상의 시간 표시를 한참 응시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인터넷에는 최유리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잘라 별도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2달 전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떠벌리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도 못 낳는 게 성격까지 못됐어. 우리 민우가 회사 후배랑 그 깊은 정을 나누는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들고 손님 앞에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잘라 따로 저장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펼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영상 파일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이건 게임 끝입니다. 명예훼손, 무고, 영업방해. 3가지가 한 번에 다 잡힙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영상 시간이랑 인터넷 글 올라온 시간이 정확히 맞물려요. 사진 조작은 시점만 잡으면 무너집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시간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터뜨릴지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놓고 싶으세요?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2갈래로요.
한쪽은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 접수, 다른 한쪽은 그 사람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자리에 그대로 흘려넣는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맘카페요. 김 변호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 그쪽 사람들이 저를 매장시키려고 모인 그 자리에 진짜 그림을 그대로 보내줄 거예요. 제가 한 글자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고소장 세부와 영상 자료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그쪽 분들 오늘 안에 출석 통보 나갈 겁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강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님, 카페 앞 시어머니랑 박민우 아직 그대로 있죠? 1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네. 오전부터 그대로 계세요. 시어머님은 돗자리 위에서 김밥 드시고 계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맘카페 게시판에 새 글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의 진실 영상 공개합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글 본문에는 2개의 영상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최유리가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며 박민우와 웃고 있는 장면. 두 번째 영상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인터넷에 올라온 병원 침대 사진. 두 화면이 나란히 비교되어 흘러갔습니다. 이참에 저 여자 완전 매장시키자 라는 박민우의 목소리가 자막과 함께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갔습니다. 댓글 창의 흐름이 단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제 이름 옆에 달려있던 욕설들이 이제는 최유리와 박민우, 시어머니의 이름 옆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컵에 담긴 따뜻한 차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 계약 취소한 윤 사장님이 다시 전화 오셨고 새로 상담 들어온 것만 5건이에요. 실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밤 9시, 최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 호흡 가다듬은 뒤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르고 통화에 응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요. 최유리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말랬을 텐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그 글, 그 사진. 다 민우 오빠가 시킨 거예요. 진짜예요. 최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시켰다. 그 말 한 번 더 해봐.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다 짜놓고 저한테 누워서 사진만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최유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최유리, 한 가지만 묻자. 너 처음부터 임신한 거 맞아?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4개월째예요. 최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아. 그 답도 잘 들었어. 끊을게. 제가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그것을 김 변호사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1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저쪽이 자기들끼리 무너지기 시작했네요. 이제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임산부 폭행 사건, 자작극으로 밝혀져 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 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박민우의 직장이 언급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가 무허가 영업 상태였다는 추가 정보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더 등장했습니다. 박민우의 회사에서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죠. 박민우는 그날 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한쪽으로 살짝 걷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보았던 야경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 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같은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더 이상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천천히 다시 닫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재판 결과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박민우는 명예훼손과 공갈, 사기 미수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합쳐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명예훼손 공동정범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떨어졌습니다. 최유리는 무고와 명예훼손 공동정범 그리고 상간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떠안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판결문 사본을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원 사장님, 이걸로 정리는 다 됐습니다. 이제 받을 일만 남았어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통장에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신용 기록에 한 줄, 또 한 줄 쌓이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박민우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죠. 저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 자리에서 빼낸 집기들은 보관소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빌라는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로 비워졌고 시어머니는 변두리 월세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파지 줍는 손수레를 끌고 다닌다는 소문이 강 소장을 통해 들려왔지만 저는 그 소식에 별다른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최유리는 박민우의 통장 잔고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곧장 짐을 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민우의 원룸을 빠져나와 그대로 잠적했죠. 며칠 뒤 박민우가 김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김 변호사가 나중에 통화로 그날의 일을 짧게 전해주었습니다. 박민우 씨가 사무실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원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요. 김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의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아직 살아있다고 다시 알려줬고요. 김 변호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새 도면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1층에서
사장님 뵙겠다고 찾아오셨어요. 비를 다 맞고 오셨네요. 1층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내려갈게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출입문 옆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외투 자락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진짜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박민우 씨하고 이혼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원아, 밥 한 끼만 사주라. 응, 한 끼만.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해서 이거 너 어릴 때 좋아했다고 민우한테 들어서 호떡 2개 사왔어.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어머니는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호떡이 아니에요. 그건 그쪽 아드님이 좋아하던 거죠. 제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흘러내렸습니다. 봉지가 로비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봐주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으셔도 제 마음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멈춘 채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저는 안내 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분 비 안 맞게 우산 하나 빌려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들이지 마세요. 제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우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산을 받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출입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위 비닐봉지를 직접 들어 쓰레기통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1층 카페 자리를 직접 다시 손봤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재를 갈고 천장의 조명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공사 마지막 날 저는 출입문 위에 새 간판을 직접 달았습니다. 이지원 디자인 쇼룸. 제 이름 석자가 검은 글씨로 또렷이 박힌 간판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사다리를 잡아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사장님 이름 석자가 박혀 있으니까 그제야 진짜 사장님 건물 같네요. 강 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네요. 제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쇼룸을 연 첫날 화환이 정문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김 변호사도 화환 한 줄을 보내왔고 강 소장이 직접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와 카운터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사무실 실장과 디자이너 두 사람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진짜 축하드려요. 실장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5년 만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인사하는 게요. 제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쇼룸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천장의 조명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자기 가게라고 떠벌리던 그 자리에 이제 제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쇼룸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새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제가 그동안 작업해온 공간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한 액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4년 전 처음 이 건물을 손에 넣은 직후에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외벽, 깨진 간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저. 그때의 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 속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떠돌던 어린아이, 비 오는 날 우산 한 자루에 흔들리던 31살의 여자, 5년 동안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서 짓눌려 있던 며느리. 그 모든 얼굴이 액자 속 한 사람 안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얼굴들과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구 쪽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 너머의 여자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작은 안도감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조명을 껐습니다. 쇼룸의 불빛이 한 칸씩 차례로 꺼졌습니다. 출입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는 순간 저는 이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박힌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건물 앞 인도를 걸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떠돌던 어린아이가 36의 봄에 자기 이름이 박힌 간판 아래 서 있게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임대료도, 관리비도, 자존심도, 심지어 제 머리카락 한 움큼까지요.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디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시간이 결국 저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이었어요. 한번 마음을 접으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남보다 못한 것이고 내 이름 석자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또렷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